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어휴,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늙은이 얼마나 버티는 건지. 유산 정리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면. 박성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서 말이죠. 아직도 안 죽었어라고 했나요? 며느리의 속내를 알게 된 박성래 할머니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반전 이야기가 있을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걷기도 힘들어졌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박성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죽고 싶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박성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진아가 물컵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병실이라고 하기엔 민망했죠. 그냥 거실 한편에 놓인 간이 침대였으니까요. 박성래는 본래 안방을 쓰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고 가족들이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좀 쉬세요. 다 정리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김진아의 말에 박성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 몸 상태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불편하실 텐데. 김진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가 말하는 정리는 다른 의미였죠. 박성래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박성래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자주 오지 못했죠. 며느리들은 겉으로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 같았지만 박성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녁에 정훈이 오빠도 오고 민소영 언니도 온대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김진아의 말에 박성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어도 자주 모였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들 바쁠 텐데 고맙다. 박성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오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유산 이야기가 자주 나왔으니까요. 김진아는 물컵을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박성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박성래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니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아들 박정훈과 큰며느리 민소영이 도착했거든요. 뒤이어 손자 박민규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민규가 박성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인 민규는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가족이었죠. 우리 민규,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오늘 좀 어떠세요? 민규의 물음에 박성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였어요. 다른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성래는 죽을 조금 먹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김진아가 차려준 식사를 했죠. 대화는 주로 민규의 대학 진학 이야기와 집안 사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박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에는 민소영이 물었습니다. 박성래는 그들의 눈빛을 유심히 봤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박성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하지만 박성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래의 일상은 단조로웠죠.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간단한 죽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진아는 성실하게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제때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병원 진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박성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김진아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거든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필요한 말만 하고 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온다고 했죠? 김진아가 아침 약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가봐야겠다. 정훈 오빠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할까요? 아니다, 괜찮다. 너만 따라와도 된다. 박성래는 큰아들에게까지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검사 결과야 뻔했으니까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좋을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오후 2시쯤 김진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박성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진아는 거실 한편에서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대화 내용이 다 들렸죠. 응, 나야. 지금 집에 있어. 김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병원 갔다 왔어. 어휴, 진짜 힘들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박성래는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김진아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별로 안 좋다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박성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요. 분명히 오늘 병원에서는 그냥 약을 바꿔주고 정기 검진 날짜만 잡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김진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박성래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휴,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늙은이 얼마나 버티는 건지. 유산 정리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면. 박성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서 말이죠. 아직도 안 죽었어라고 했나요? 응, 맞아.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민규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집 대출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김진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요양원 보내자고 하면 또 난리 날 텐데. 정말 답답해. 박성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성심성의껏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니, 진심이 아니라 속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참아야지 뭐. 곧 끝날 것 같은데. 유 원장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김진아의 마지막 말에 박성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 원장 이야기까지 나오다니요. 그때 탁자 위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어요. 박성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검은 기계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죠. 녹음기였습니다. 며칠 전 손자 민규가 숙제한다고 가져다 놓았던 녹음기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민규가 역사 발표 준비를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전원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나 봅니다. 박성래는 가만히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니 지금도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진아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던 거죠. 김진아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매일 간병하는 것도 힘든데. 박성래는 조용히 손을 뻗어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래, 알겠어. 나중에 또 전화할게. 김진아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성래는 재빨리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겼어요.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김진아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해서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박성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죠.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죽 끓여 드릴까요? 아무거나 좋다. 김진아가 부엌으로 가자 박성래는 이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여전히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박성래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김진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휴,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늙은이. 박성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박성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진아가 말한 대로 말이죠. 박성래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진아가 죽을 끓여와서 박성래에게 먹여주었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박성래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정훈 오빠가 온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박성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와서 뭘 하려는지 이미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 유산 이야기를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진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박성래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밤이었지만 박성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성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김진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아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박정훈이 온다고 했으니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성래는 침대에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였죠. 어머님, 아침 약 드세요. 김진아가 물컵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어제 전화해서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고맙다. 박성래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쓴맛이 났어요. 이 약들도 정말 자신을 위한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전 10시쯤 박성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한 번호를 찾았어요. 윤 회장의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했던 분이었죠.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였는데 남편의 유언장도 그분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박성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아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윤 회장님, 저 박성래입니다. 아, 성래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주시니 무슨 일이신가요? 박성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회장님, 예전에 제 남편하고 같이 작성했던 그 파일. 기억하시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물론 기억합니다.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셨군요. 성래 씨. 윤 회장의 말에 박성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상이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성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참 안타깝네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택배로 뭔가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물론입니다. 주소는 예전 그대로고요. 언제든지 보내세요. 박성래는 윤 회장과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였지만 이제는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진아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정훈 오빠가 오후에 온다고 연락 왔어요. 민소영 언니도 같이 온대요. 그래, 알겠다. 박성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뭘 하려는지 뻔했거든요. 오후 2시쯤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박성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에 녹음기를 넣어서 포장했어요. 김진아는 무엇을 보내는지 궁금해했지만 박성래는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택배세요? 옛날 친구한테 보내는 거다. 옛날에 빌려간 물건 돌려주는 거야. 김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택배를 보낸 후 박성래는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훈, 민소영, 박정수, 김진아, 그리고 박민규. 박성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박정훈, 민소영, 박정수, 김진아. 하나씩 선을 그어가며 지웠습니다. 마지막에 박민규의 이름만 남겨두고요. 오후 3시쯤 박정훈과 민소영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이었어요. 박정훈은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박성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훈의 눈빛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소영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가 좋겠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 소리냐?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성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어요. 계획이라니? 어머니 혼자서 지내시기가 힘드실 텐데 요양원이든 뭐든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소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정리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박성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였군요. 재산 정리? 네,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해 두시고, 집도 그렇고 통장도 정리하시고, 김진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박성래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뻔했어요. 그래, 정리는 해야겠다. 박성래가 그렇게 말하자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에요. 박정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까요? 민소영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박성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려고요? 그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박성래의 말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박정훈과 민소영은 돌아갔습니다. 김진아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요. 박성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성래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박민규의 이름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다른 계산 없이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성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성래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자주 기침을 했어요. 김진아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박성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감기인 것 같다. 어머님,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됐다고 했잖아. 박성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다른 이유로 초조함이 엄습했습니다. 박성래의 상태 악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유산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소영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민소영은 박성래 옆에 앉더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금팔찌가 나왔어요.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어머님이 제일 아끼시던 금팔찌인데. 박성래는 그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로 사준 팔찌였어요. 언제 민소영이 가져간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왔냐? 아, 예전에 어머님이 잠깐 맡겨주셨잖아요.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민소영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팔찌는 몇 년 전 민소영이 급전이 필요할 때 몰래 가져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이런 귀중한 물건들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분실될 수도 있고. 민소영의 말에 박성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리라니? 네, 어머님께서 아끼시는 것들을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가족들끼리 다툴 일도 없고. 박성래는 민소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래, 정리해야겠다. 싹 다. 박성래의 말에 민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내시서 같이 정리해요? 아니다. 내가 혼자 하겠다. 민소영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진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민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성래는 고개를 돌려 김진아를 봤습니다. 민규가 뭐? 내년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사립대라서. 김진아는 말을 돌려가며 했지만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미리미리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정리? 네, 어머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면. 박성래는 김진아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규 등록금은 얼마나 드는데?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요. 4년이니까. 그래, 민규는 공부를 해야지. 박성래의 말에 김진아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와주지, 당연히. 김진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성래의 다음 말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어머님 방식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다. 김진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박성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밤이 되자 박정훈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에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박정훈은 의자를 당겨 박성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박성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 소리냐? 혹시 당분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다 갚을게요. 박성래는 박정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억 정도요. 박정훈의 말에 박성래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한억? 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박성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이 자신의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겠다. 생각해보마.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박정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훈이 떠난 후 박성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해둔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 윤 회장에게서 받은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박성래는 봉투를 꺼내서 봤습니다. 겉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가족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소영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박성래 주변을 맴돌았고 김진아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어요. 박정훈도 점심시간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가 박성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성래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민규는 언제 오냐? 박성래가 김진아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올 거예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김진아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성래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박정훈, 민소영, 김진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민규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박성래의 말에 모든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성래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내 마지막 뜻을 정리했다. 가족들의 눈빛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박성래는 가족들의 시선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박정훈과 민소영, 김진아는 탁자 위의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내 마지막 마음을 들려주려고 한다. 박성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전에 먼저 들려주고 싶은 게 있다. 박성래는 탁자 서랍을 열어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윤 회장에게서 돌려받은 바로 그 녹음기였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규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박성래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김진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 나야. 지금 집에 있어. 김진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녹음된 건지 짐작이 갔거든요. 아니, 병원 갔다 왔어. 어휴, 진짜 힘들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박정훈과 민소영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진아의 표정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휴,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늙은이 얼마나 버티는 건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김진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박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소영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휴,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늙은이 얼마나 버티는 건지. 유산 정리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면. 녹음기에서 계속해서 김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맞아.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민규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집 대출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돌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민규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김진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참아야지 뭐. 곧 끝날 것 같은데. 유 원장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어요. 박성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나한테 가진 진짜 마음이구나. 김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냐? 박성래의 말에 김진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이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아가 잘못했지만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어제 1억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지?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달라고 했잖아.
박정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소영아, 너는 내 금팔찌를 언제 가져갔냐? 맡겨줬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규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너만 빼고 다 나가라. 박성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김진아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성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나한테 한 말들이 사라지냐? 어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박정훈도 애원했지만 박성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 7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과 며느리들한테 말이야. 박성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나가라,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머님, 나가라고 했다. 박성래가 소리를 지르자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진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박정훈과 민소영은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집을 나섰어요. 거실에는 박성래와 민규만 남았습니다. 민규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는지. 너는 잘못이 없다, 민규야. 박성래는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민규야, 할머니는 이제 지쳤다. 정말 지쳤어. 박성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만 빼고는 다 나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덩어리였던 거야. 민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너무 소중해요. 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알고 있다, 민규야. 너만은 진짜였어. 박성래는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쓴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그래, 어제까지의 유언장은 이제 효력이 없다. 할머니가 직접 불태워 버렸거든. 민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박성래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민규야,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특히 엄마한테도. 왜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진아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박성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픈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성래는 서랍에서 이미 준비해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새벽 5시 박성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을 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가족들과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박성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떠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죠. 가방을 꺼내면서 박성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성래는 탁자 위에 편지 몇 통을 놓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각각의 봉투에는 박정훈, 민소영, 김진아, 그리고 민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봉투는 민규 앞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과 함께 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성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꾸몄던 거실,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뛰어다녔던 부엌, 손자와 함께 책을 읽었던 안방.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거였어요. 새벽 6시 박성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었어요. 택시를 불러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기차역이요. 일찍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좀 먼 곳으로 가야 해서요. 박성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오전 9시쯤 김진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밤새 뒤척였어요. 김진아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박성래가 이미 일어나 있을 시간인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김진아는 집안을 둘러봤지만 박성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고 부엌에도 없었어요. 그때 탁자 위의 편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김진아는 서둘러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아에게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난다.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어제 들은 말들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었나 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짐을 덜어주겠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성래. 김진아는 편지를 읽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성래가 정말 집을 나간 거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김진아는 다시 집안을 뒤졌지만 박성래는 정말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김진아는 급히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뭐라고? 박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편지만 남기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 바로 갈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잠깐만요. 민소영 언니한테도 연락해보고. 김진아는 민소영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소영도 급히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규도 학교에 가려다가 급히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가신 거예요?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편지만 남기고. 박정훈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훈에게 너는 내 첫째 아들이다. 그런 내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한 억이라는 돈이 어머니보다 중요했나?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성래. 민소영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민소영에게 내 금팔찌를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구나. 그동안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참 어리석었다. 나는 너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돈덩어리였나 보다. 이제 그 돈덩어리는 사라졌으니 편해졌을 거다. 성래.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래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김진아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찾아야죠. 어머님이 혼자서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박정훈이 말했지만 막막했습니다. 박성래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평소에 가고 싶다고 하신 곳 없으셨나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히 말씀하신 곳은 없었는데, 김진아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알아보자. 어머님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가족들은 근처 병원들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박성래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편지들이 등기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각 가족에게 하나씩 온 거였어요. 김진아가 받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이 유언장은 파기하였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평생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내 손자 박민규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박성래. 김진아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받은 편지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박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민규한테 주신다고? 민소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규에게 향했습니다. 민규도 자신의 편지를 받았는데 다른 내용이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규에게 내가 해준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겐 전 재산보다 따뜻했다. 너만이 할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봐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만 받지만 말이다. 이제 할머니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너도 이 돈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할머니를 찾으려 하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다. 사랑한다. 우리 민규야. 성래 할머니. 민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특별한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이 박성래를 떠나게 만든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김진아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래는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으니까요. 박성래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보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박성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박정훈과 민소영은 유언장 때문에 민규를 다그쳤고 김진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민규야, 정말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 박정훈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묻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내일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민규는 지쳐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요. 그럼 혹시 할머니가 평소에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은 없었어? 민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집에만 계셨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생각해봐. 민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래를 찾아야만 유언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만 물어봐요?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민규야. 김진아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규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유언장이 진짜 유효한 건지. 민소영의 말에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자. 다음 날 박정훈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해준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유언장이 공증된 상태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번복하기 어렵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유언자 본인이 직접 변경하거나 아니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박정훈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훈은 가족들에게 변호사와의 면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결국 어머님을 찾아서 직접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민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김진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민규야, 괜찮아? 김진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찾으러 갈래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계실 것 같은 곳들을 다 가보고 싶어요. 민규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민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민규야, 너는 학교 가야 하잖아.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학교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편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찾고 싶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규의 말을 듣고 가족들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심이 박성래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정훈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훈아, 큰일 났어. 민소영이 전화를 받고 뛰어왔습니다. 뭔데? 회사에서 대출 문제로 연락 왔어.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되면. 박정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께 빌리려던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었거든요. 김진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규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민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을 꼭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박정훈이 말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민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뭘? 할머니 유산 다 포기할게요.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규를 봤습니다. 민규야, 무슨 소리야? 저는 할머니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민규의 말에 김진아가 울었습니다. 민규야, 엄마, 아빠, 고모, 고모부. 저희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기만 바라셨는데. 민규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을 거예요. 꼭 찾아서 사과드릴 거예요. 민규야, 할머니가 찾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셔도 상관없어요. 민규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할머니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전 그냥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이에요. 민규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모두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박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 민소영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박성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제라도 어머님을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해.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분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가족들은 다시 박성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박성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만 흘러갔고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박성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성래가 사라진 이후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규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립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규는 언론학과에 진학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 분야였습니다. 어느 날 민규는 학교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시골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였어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네요. 민규가 동기들과 이야기하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살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아.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규는 작은 전원주택을 발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민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할머니? 민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박성래였습니다. 할머니. 민규는 달려가려 했지만 박성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규야. 박성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민규야, 나는 이제 여기서 살고 있어. 박성래는 자신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다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규야, 나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박성래의 말에 민규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다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고모도. 민규야, 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 박성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아. 그냥 박성래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거든. 하지만 할머니, 민규야, 너도 알잖아.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민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녹음된 어머니의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 민규야. 박성래는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젠 나 찾지 마라. 넌 너대로 잘 살아라. 나는 드디어 나대로 살아보려 한다. 박성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할머니, 민규야, 사람 말은 다 들린다. 다 들려. 늙었다고 무시 말거라. 박성래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연락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연락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민규는 아쉬웠지만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할머니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그 말. 제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성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과 달랐어. 할머니한테 항상 진심이었지. 특히 그날 밤의 한 말. 어떤 말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이야. 민규는 기억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자신이 한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돈을 보고 있었는데 너만은 할머니라는 사람을 봐줬어. 그게 나한테는 전 재산보다 소중했다. 민규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 민규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박성래는 집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매일 저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 78년을 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 하고 말이야. 할머니,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박성래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민규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네, 할머니. 그리고 노인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했지? 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박성래는 민규의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윤 회장님한테 들었어. 내 소식을 가끔 듣고 있거든. 민규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민규야. 이제 정말 안녕이다. 박성래는 민규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를 잊지 마. 하지만 찾으려 하지는 마.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규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박성래는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난로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옛 유언장의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래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다를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소영은 백화점 VIP 카드가 정지되자 분노했고, 김진아는 박정수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어요. 박정우는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후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제출했고 교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은 다 들린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기며 노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바닷가 전원주택에서 박성래는 조용히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재산도 아닌 한 명의 사람 박성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